자, 여기 전공 B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13번 문제 중국 남방무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항의투도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약간 누구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는요.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거기 답원에 해금 정책이 완화됐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해금 정책이 완화된 것이 왜 어디 근거가 있냐. 그 근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놨긴 했는데, 외국과 이제 이게 전후 관계가, 그러니까 해금 정책이 완화되어 강남 외국과 침입해왔다. 그게 그 전후 관계가 인가 관계가 그 서로 이제 얽혀 있어. 그러니까 원래 강남 외국가 이제 들어오니까 외국가 이제 극성하고 밀무역이 극성되니까 그 뭐예요? 그들 단속하려고 경경 청약 정책을 해갖고 강하게 나갔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뭐냐 해금 정책을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또 강남 외구의 침을 더 불려일으켰어. 그래서 이들 악순환의 이제 고리가 형성됐거든요. 16세기 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 자료 올려놨고요. 그 댓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해금 정책이 완화될 때 그 당시 명나라 상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하게 돼요. 일본과. 그래서 일본에 왜 갔냐면 일본에 뭐가 많죠? 은이 많죠. 은. 그 은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명나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손해를 보니까 일본의 은이 명나라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7세기 이제 후반 정도 들어가면 일본의 은이 없어져. 거의 고갈돼. 그래서 은 대신에 동을 이제 뭐냐면 주로 사용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에도 막부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겠죠? 명나라 상인들이나 나중에 청나라 상인들을.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제 뭐냐, 나가사키 항구에 특정한 구역에 몰려 살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하게 돼요. 제한 무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네덜란드 상인들과 대지마 섬에서 가둬놓고 무역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무역, 제한 무역을 했다.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계령이 내리면서 다시 강화돼요. 예. 요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B를 이제 보죠. 자, 전공 B는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는 이제 가끔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잠깐 언급됐죠. 지식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래서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부분은 어디만 있냐?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구성주의 보면 이제 구성은 뼈아질 개인적 구성주의와 비고치피 사회적 구성주의가 결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의 그 개념의 학습 이론 해갖고 지식을 외부로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능동적 학습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지식의 획득은 선행 개념을 재구성하여 인지도식을 재현하는 거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의 시사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이야기 형식에 담겨진 가공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 실질적 내용과 탐구를 결과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장단점을 보면 그 양날의 칼이라는 말 있죠. 그 의미 꼭 외워두세요.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을 고취시켜 역사적 사건, 인과관계를 정의 맥락 이해를 증식시키고요. 공산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혼용해서 오개념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구성주의 역사 이해 가지고 보면 이제 그 뒤에 그 내용도 있는데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성주의가 그 역사 교육에 준 시사점, 내러티브의 문제점, 대본 지식의 문제점인 선행 개념과 오개념을 맥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역사 교육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변화 가능성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무슨 평가를 강조한다? 수행 평가를 강조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수행평가하고 구성주의 연관시켜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있고, 이 구성주의는 그 역사과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일사과도 강조하고, 뭐 모든 교과가 다 강조해. 그리고 구성주의는, 비고치피 이론하고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이 근본적으로 영역 고유인지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역 중립인지론이에요. 예. 그렇지만, 비고치피 이론을 가미해가지고,
연고론에서 또 수용된 이론이야. 요런 것들 이제 맥락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연고론과 영일론이 같이 공유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다음 기획의 관점에 따라 역사를 배울 때 중점적으로 배울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니은의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이 무엇인지 쓰고 디귿을 통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A와 자료B는 제가 다 이제 예전에 그 기출사료 있죠? 기출 예문들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구성주의는 지식이 순수하고 주관적 사유를 통해 구성되는 것을 기초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의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상황과 사건의 해석의 관계를 조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과 설명을 중시하다. 요걸 쓰시면 돼요. 중점적으로 배울 것을.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내용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요거 그대로 파란 책에 있는 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개인적 구성주의. 그래서 인지적 작용은 인지적 구성주의.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인지적 구성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및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비고츠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죠. 비계의 이론 같은 것들 발달 그 심리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의미, 맥락의 의미가 뭐예요?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 등을 개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5개념을 수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역사가 이야기 형식으로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둔 실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꼭 외워두세요. 맥락의 의미와 그리고 또 아까 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다음 두 가지 사실. 이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보면 톨보스키 이론인데 그 톨보스키 이론은 예전에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 가는 제가 이제 만든 예문이고요. 나는 거기 이제 그 갈색책에 있는 예문인데 자 톨보스키 이론 관련돼가지고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가 있는 거야? 내가 실어놨긴 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톨보스키 이론은 실어 예전에 군역법 다음에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톨보스키는 연보, 연대기, 진정한 역사의 의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갖고 거기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 자 고려 왕조가 분열됐던 사만을 통일했다. 그래서 사만이 분열됐던 혼란의 시대가 드디어 종식됐고 이제는 뭐 백성들이 평화를 막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거는 어느 시기와 관련된 거? 그 당대인들의 입장에서 쓴 거죠. 예, 당대인들. 그래서 앞에는 연보는 간단한 사건들을 기술한 거고요. 당대인들이. 연대기들은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걸 전에 알고 있는 걸 역사 지식을 활용하고 과거와 미래까지 시간적 순서 포함하는 등 등등등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는 고조사회 출범 단순 왕조 교체 차원 넘어서 중세사회 전환을 의미한다. 이거는 지금 당대인들이 쓴 게 아니라 한참 후대 사람들이 그 역사 평가를 보고 쓴 거지. 역사적 흐름을.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속하겠어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엄밀한 의미의 역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후세사가들이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결과적 지식을 가지고 위해서 시간적 관점이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내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면 그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군역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군역법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수의법이니까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잠깐만, 근데 이게, 아이고, 이런, 씨. 제가 이거를, 대동법을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돼서 군역법을 편집해놨네.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군역법도 그 11차인가요? 제 기억은 11차인가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같이 하죠.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편집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 부분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기역에 실시했던 이유, 의도를 말해보고 대동법이 니은에서 디귿까지 점차적으로 실시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자료 B에 발언한 그 자료 A의 인물을 써보고 그 A의 가의 인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니은의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네 개 이제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수의법을 실시했다. 자, 수의법 유성룡이나 뭐 조광주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죠. 16세기 때. 그걸 왜 했겠어요? 그 당시 그 정부의 종래 불법적으로 간행하는 방락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에 두고 이를 통해서 재정학술 도모를 의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통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수의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뭐예요? 쌀로 걷는 거죠. 쌀로. 예. 그래갖고 쌀을 징수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예. 징수된 공산물을 이제 지정된 공납업자에게 조담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다. 요거는 수의법 내용은 아는데 목적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적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한 통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을 보면 선조 41년에 이르러 자의정 이혼익의 건의로 대동법을 비로소 시행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대동법을 이제 건의로 비로소 시행했다 했는데 실제 이제 시행은 이게 좀 뒤에 일이에요. 이게는 이렇게 뭐 사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강해군 이후부터 해갖고 실제 이게 실시됐거든요. 그리고 디귿의 숙종 34년에 항해도 관찰사 인허가 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선조 41년이니까 거의 말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숙종 34년이 그때 가서야 항해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실시해서 여기 항해도까지 거의 100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늦게 실시한 이유가 뭐야? 지주대 공납 과정에서 이익을 본 방락업자들이 대동법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지주와 방락업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죠. 100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아유, 목이 나가서. 참고로 제가 이거 선조사에서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네. 선조 41년이면 몇 년이냐면 1608년이에요. 1608년이면 그 뭐냐면 그 선조가 주군이에요. 그러면 곧 강해군 즉위연도예요. 그러면 윤현칭호법에 따르면 이건 선조가 아니라 뭐예요? 강해군 때예요. 근데 왜 선조가 표시했냐면 그 윤현칭호법 보면 한 해 그 왕이 죽으면 그 한 해 통치한지 않더라도 그 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죽은 해에 전에 왕의 그 통치 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 41년이지만 실제 강해군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강해군 때 이제 초창기 때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니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물은 뭐겠어요? 김육이죠. 호종 때 우의정 김육의 건의로 해서 충청도에 시행됐고 그런데 이 김육의 이름은 꼭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 뭐냐면 조선 후기 때 경제 관료로서 또 김육이 이제 했던 이제 업적 중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널리 사용했던 상평통보 있죠. 상평통보를 또 확대시킨 인물이래요. 이 김육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은을 보면 산남의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을 시행해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가세 기준이 가후에서 뭘로 바뀌었죠? 토지 결수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토지 결수로 바뀌면 지주들이 큰 손해를 보죠. 그래서 반대가 심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 사료만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수의법의 목적 정도만 좀 약간 의도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예상 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쓰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것들은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3번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역의 내용을 그 한 조인에서 서술해보고 니은의 내용의 문제점을 기술해보시오. 요거는 이제 그 북경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벌 정권 있죠. 그 중에 단기성 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이제 그 단기성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6페이지 줘보세요. 자, 그 16페이지 보면 이제 단기석 정부에서 이제 일본의 지원 아래 이제 단기석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단기성은 안이파에 속하죠. 군부 정권 중에 거기에서 이제 부원의 쟁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둘러싸고 단기석의 국무원과 중립을 유지하던 여운형 간에 총독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각의 앞자를 따라서 부원의 쟁의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혼란 틈에 타서 장훈이 복벽 사건이 일으키죠. 네. 그래서 이제 캉유에이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 단기석은 안이파 정가구에서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안복국회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쫓겨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예전 국회 운동을 국회를 회복하자, 그 약법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호법 운동이죠. 호법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손문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차관도 도입하고, 그다음 일본하고 이제 맺어진 게 뭐냐면 중일 공동방위적 협정이죠.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 예문에 나왔어요. 이 때문에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포면적으로 러시아 혁명 세력을 공동으로 방어하자는 거지만 실제로 일본군의 중국 내의 자유행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의 예속 등을 이제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그 뭐냐면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했고 그때 이제 학생의 구국회를 조직했다. 그 다음에 안직전쟁 이후에는 이제 안이파가 폐역이 되고 정권이 지게파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또 이 지게파 내에서 이제 싸움이, 그러니까 지게파에 대해서 또 봉천파하고 손문 간의 영합에서 제1차 직봉전쟁이냐 제2차 직봉전쟁이 쭉 일어나잖아요. 예, 그 내용들인데 그 앞부분에 부원의 쟁, 그 다음에 장훈의 복벽 사건, 안복국회, 그 다음에 중일 공동방어적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3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역의 내용을 한 조인에 서술해보고 이게 좀 약간 그러네요. 제가 이거 말은 되는데 중간에 딱딱 제가 두 개를 딱 잘라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내용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쓰세요. 예, 좀 이렇게 매끄러워 문장이. 그 다음에 니은의 문제점을 기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장훈의 복벽 사건이죠. 거기 아마 그 답안이 제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장훈을 써야 되는데 복벽을 썼더라고. 어떤 분이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장훈을 좀 곤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그 있고 중일 공동방어법정이 맺어질 때 학생들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그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그 기국회 반대 운동을 저기했던 것이 무슨 운동 단체죠? 학생구국회요. 학생구국회 이렇게 조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국회라는 말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저기 12.19 운동할 때도 구국회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메가스터디에 있는 그 유명 강사분이 있어요. 여자 강사분이. 이다진 아니고요. 그분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오더라고. 저희 그 한 2주 전에요. 그래서 구국회가 거기 보니까 뭐 1차 세계대전 때 뭐 구국회가 베르사유 조약 때 뭐래서 전보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자 이게 그래서 구국회가 무슨 단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국회? 구국회면 나는 그 구국회가 그 예전에 12.19 운동 때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내가 쳐놓고도 이렇게 몰라. 딱 보니까 구국회가 또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중일 공동방공업적 때 구국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국회가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일본에 그 중국 애들 읊어대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처럼 뭐 우리처럼 뭐 독립당 뭐 해갖고 한독당 맨날 써먹든지 이 구국회 명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구국회 쓰세요 그냥. 그럼 50%는 맞출 수 있어. 나라를 구한다. 구국회 중국사 나오면. 자, 그래서 이때 있고 그다음에 호법운동은 이제 신국회가 뭐예요? 그 안복국회죠. 안복국회의 어떤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진정한 이것도 못하네요. 예. 진정한 법통옹호를 정자로 grund치고 옹호를 자임하면서 인시학법과 구국회 회복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구국회라는 것은 어디 국회예요? 임시약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 국회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문제점. 자, 중일공동방공법전의 이제 그 니은은 내용의 문제점이죠. 내용의 문제점은 자, 일본군의 그 중국 내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군사기지 설정, 일본군에 대한 중국군 예속을 초래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포면적으로는 러시아를 막는다, 소를 막는다 라는 방공법전이지만 실제로 일본군들이 중국 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중일 공동 방정법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명칭과 내용과 그 결과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헨리 2세 때 그 뭐냐면 사법 개혁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클랜드 법까지 예전에 이제 말을 했는데 헨리 2세는 그 클랜드 칙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 그 중에 뭐냐면 이제 헨리 2세는 왕실 법정을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배심원제는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국가가 사법권을 장악하는데 큰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헨리 2세가. 그래서 이제 그 헨리 2세는 그 배심을 민사소송을 사용하고 확산시키고 형사소송에 판결을 냈는데 대배심제를 도입했고요. 잉글랜드 그 법 절차를 개선했고 재임판벌법을 형사소송으로 여전히 증거를 사용했다. 이게 좀 단점이죠. 재임판벌법은 뭘까요? 재임판벌법은 여기 재임판벌법은 시제법을 얘기해요. 시제법. 시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통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신체적 변화를 가지고 유죄를 가하는 아주 게르만법의 전형적인 무식한 그 판별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쇠 몽둥이를 달구게 한 다음에 그걸 잡게 해요. 그러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 물집을 보고 상처를 보고 빨리 나으면 얘가 무죄가 되는 거고 늦게 나으면 이건 유죄가 되는 거야. 되게 원시적인 법인데 이것이 교회법 안에서 폐지된 것이 무슨 공예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라테르 제4차 공예예요. 그 라테르 제4차 공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제법이 들어가 있어요. 시제법.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있고 니은의 규정에 대비한 노반법의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이 이제 규정한 이유를 군사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죠. 이거는 자료비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게르만법이에요. 게르만법. 그래서 게르만법은 중세 초중기 때 노마법을 밀어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자립됐던 사용했던 법인데 그 게르만법하고 예전에 뭐하고 대비하는 문제가 나왔죠? 로마법하고 대비하는 문제가 나왔죠? 예. 이런 것도 이제 해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내봤는데, 자, 게르만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프랑크 샬리족 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냈어요. 그래서 한번 게르만법에 대해서 한번 자, 그러면 게르만법에 대해서 17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여기 재판 절차가 나오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피해자가 법정을 고소하며 피고인을 출도 및 소환을 시켜요. 그리고 출두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선언하고 부족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족장이 최종 판단을 냈다. 이거는 로마법과 비교해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로마법은 준사형주의에 입각해갖고 절차법들, 민사 절차법들이 뭐냐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예. 그래서 죄인을 잡아오고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 개인이 해야 돼. 개인이. 그래서 죄인을 잡아와서 법정에 앉혀야지만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넘어가는 거야. 공공죄를 제하고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게르만법은 이걸 부족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 유무 판단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선서의식.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에 대한 선서의식으로 바뀌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시제법.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노마법 같은 게 특징이 뭐예요? 증거와 자백이죠. 자, 그 다음에 처벌방법은 벌금형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벌금형은 개인의 복수 학대를 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때릴 수도 없죠. 왜 때릴 수도 없을까요? 부족하게 감옥수가 있어야 때리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웬만한 거는 사용 안 시켜. 왜냐하면 벌금을 해요. 그리고 국가가 간섭을 해갖고 개인의 사적 복수는 막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유지시켰다는 건 어떻게 돼요? 복수의 악순환이 형성되잖아. 그러면 부족이 유지가 안 되죠? 이거 전투력이 많이 손실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는 그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계도만족에 있어 법이란 성문화되지 않는 부족의 간섭을 위해 각 종족의 고요법을 지니고 있고요. 법이 위로부터 부과된 법이 아니라 구성원 삶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게르만족의 뭐 부족회의가 민주정서는 각각 보시고, 영향은 중세사를 바탕이 됐고 노마법의 병형이고, 그러다가 이제 노마법이 게르만법을 대체시켜요. 근데 이것도 그 중세 후기에 들어가면 노마법이 다시 부활이 돼요. 중앙집권화 강하고 교회가 좀 중앙집권화 되면서 이제 좀 합리적인 노마법이 다시 부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세 초중기 때까지는 헨리 2세 때만 해도 이런 그 게르만법의 잔존이 계속 있었다. 시제법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중세사책이 있어요. 서양 중세사책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죠? 예. 그러면 이게 시제법이고 나태공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왕의 법에 의해서 집회에 소환됐으나 오지 않고 어떤 불가피한 일을 지체하는 게 아니라면 그는 벌금을 떼는데, 이거는 이제 노마법과 대비할 수 있죠. 노마법은 그 피해자가 직접 와야 이제 재판이 시작돼. 그 피해자가 죄인을 체포해가지고 법정에 앉힐 의무가 있어. 이건 누가 지금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로마에서는 개인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왜 벌금을 떼었을까요? 군사적 이거 뭐야? 유혈 복수국이 부족의 전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면, 자, 시틀레 인종말사 정책에 대해서 보죠. 네. 시틀레 정책은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인종말사 정책도 몇 번 나왔는데, 자, 거기 이제 시틀레 정책을 한번 보충 자료에서 짚고 넘어가죠.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시틀레 집권은 이제 특징이 혁명이나 폭동이 아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바이메더 헌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권했지만 결국에 수권법을 통해서 바이메더 헌법을 정지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1924년에 한 번 이상의 폭력을 통해서 한번 집권해보려고 했어. 비인홀의 폭동이라고 있거든요. 무인 폭동.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소에 한 6개월 있었는데 합법적인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장악해야 됐다. 그리고 이 감옥소에 있는 동안 그 유명한 무슨 투쟁을 썼죠? 나이투쟁. 그래서 나이투쟁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뒤에 이제 19페이지에 심층학습에서 나이투쟁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돌프 시틀러가 쓴 정치선언문이고 그가 완성한 유일한 책이고 국가 사회주의의 어떤 바이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욕하면서 보는 책이 지금 나이투쟁이에요. 그래서 나이투쟁은 그 인종주의, 뭐 아리안족, 그 아리안족의 생활공간 확보,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틀러는 의외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권력자들은 여자들하고 노단하잖아요. 스캔들이 일어나고. 근데 에반 브라운 외에는 쳐다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3-4시간 동안 책만 쭉 읽었어. 독서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쭉쭉 쳐가면서 정리하고 자기 연설문 할 때 이렇게 인용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상당히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절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좋고 친절하고 자기 절제 강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어떻게 몇만 명을 죽였잖아. 600만 명 이상을.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개인을 평가할 때도 좀 다양한 각도 평가할 필요가 있어.
이강수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민족적으로 보면 죽일 놈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하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나의 투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정책들 이제 쭉 보시면, 히틀러가 이제 수권법을 제정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권력장악 방법, 그래서 운병술, 갈고리 십자, 하케크로이저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대중연설 되게 뛰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로서 라디오가 널리 보급됐죠. 이런 것도 있고, 지지 기반은 주로 이제 중상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층 3인당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층은 정통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했는데, 중상층들은 그 지지 정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히틀러를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나치쟁이 등장했던 경제적 배경,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경제적 배경이나 이제 지지했던 거는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이제 중산계급이나 중소농민층의 공황 여파로 안정감이 상실되고 나치스를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배격하고 사유재산자를 옹호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경제정책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경제개발정책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독일 사업자 산업발전과 실업자를 감소시켰죠. 그래서 지금 아우토반 같은 것들 만들었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 자동차 사업, 군민차, 폭스바겐 같은 것들, 딱정벌레 차 있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초반기 땐 지지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경제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끝났으면 됐는데, 문제는 욕심을 보여가지고 이제 영토 확장하고, 유태인 박해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종주의가 있는데, 이걸 통해 유대인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주의 밑에, 밑바닥에는 이제 어떤 생활공간, 아리안족의 어떤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서 팽창주의가 내세웠다. 그리고 유대인 박해와 관련된 뒤에 넘어가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법이 있어요. 누른베르크법이 있어.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조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를 규제하고, 유대인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혼인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기관, 은행, 법원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수용소에서 강제 학살, 있었죠. 대량 학살.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회의로 결정됐냐면 예전 시험 문제 나는 게 바젠회의야. 바젠회의. 네. 그래서 바젠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거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 자, 여기에 보면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히틀러가 자주 H에서 칭한 용어를 말해보시오. 자, 독일 민족의 상에서 영토로 이 지상에 확보하는 거. 자주 A는 이제 나이투쟁이죠. 기업은 생활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슬라브족 땅을 쳤죠.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을.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료 니은의 법에, 요지를, 두 주인에 쓰시오. 법안을 채택하고 이를 공표했다.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누른베르크법이죠. 그래서 누른베르크 법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종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면 그를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유대인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자료시는 뭐와 관련된 거죠? 독가스에서 학살. 그래서 요때 자료시는 자료시 또 중복됐네. 예. 자료시 같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쓰고, 무슨죠? 바젠회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서는 그로센바젠 회의야. 예, 줄여서 바젠회의 이렇게 하고요. 자료 A와 자료 B 시기에 히틀러 집권하고 나서 실업대 구제정책, 경제정책이죠.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을 수입해서 고속도로, 주택, 간척사 건설 등 대전인 건설공사와 간척사업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그 당시 뉴딜의 정책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뉴딜 정책, 미국판 뉴딜 정책을 히틀러가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6번을 보죠. 6번.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가전법, 직전법, 이런 내용들이죠. 간수간급제, 이런 내용들인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거 정리하다가 내가 깜빡했고 정리 안 한 것 같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거는요. 보충자들 제가 정리한 것 같은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건너뛰고 그냥, 말로 하죠, 그러면. 자. 6번은 이제,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는 이제 가전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전국의 근본이 된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다 가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경기는 말 그대로 뭐야? 서울 부군의 땅이죠. 요때 만드는 조선시대 때. 예. 그래서 경기가 원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조권이 설정된 게 아니라 수조권이 설정된 땅, 개인의 사전에 수조권이 설정된 땅이 뭐가 되는 거야? 경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에 한해서 가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를 우대하니까 사대부는 경기 외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야? 통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고려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경기 외방사전, 그러니까 수도 부근에 외방사전도 많이 마련했잖아요. 지방에.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중앙정부에서는. 그 농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목은 우대하고 그다음에 왕실을 수기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 요게 이제 관료들의 사전을 유출 경기 지역에만 한정함으로써 경기 사전의 원칙이라죠. 그거에 따라서 통제하겠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실질적인 이유는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또 못하네. 자, 지방에서 사전이 성장하는 걸 방지함으로써 고려만의 사전의 폐해를 수습하고 지방사역의 성장을 억제하는 위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원칙이 조선시대까지 쭉 갔어요. 예,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전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전이야. 가전은 문무관리들에게 그 직무의 대가로 땅을 나눠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야. 문무관리는 아니라도,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요거와 관련된 건데, 이건 군전을 지급한 거죠. 군전은 뭐한테 지방 한량관들에게 지급한 거야. 그러면 이때 군전을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했냐? 본전을 기반으로 해갖고 본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군전을 지급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본전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본전은? 예? 이게 그 고려 식화지에도 나와 있는데 본전은 뭐냐면 여기는 소유권이 있는 땅이에요. 소유권. 예. 그래서 고려 후기 때에 군전을 지급했죠. 군전이 처음은 가전법에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홍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외구들 격파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군전이 있는데 요때 군전은 이제 마찬가지로 본전에 입각해서 군전을 지급했는데 요때 본전은 뭘 의미하냐? 본전은 그때 이제 고려 말기 때 본전은 자기 개인의 토지 소유지 외에도 뭐냐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와 강제로 남의 토지를 뺏은 토지 있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냐면 본전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 군전은 100% 다 지급해서 다 면제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가전법 때, 뭐냐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본전을 어디에만 국한하냐면 자기 토지에만 국한해요. 수조권 토지나 개인이 빠진 토지는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본전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러니까 소유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전. 그러니까 좀 많은 데는 식견을 줘가지고 뭐냐면, 면세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5개월 줘서 또 수조권 설정해서 면세권을 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군전의 여기 의미는 뭐야? 본전은 소유권이고 군전의 의미는 뭐죠? 수조권의 의미야. 또는 면세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면세권을 지급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예, 자기 토지에 설정했으니까 실제 면세권을 설정하죠. 어떤 분은 경기 사전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지방 그 한량간에게 줄 수 있냐? 수조권을. 근데 조선 그 이성계 태조가 그걸 공포할 때 요거는 예로 뒀어. 그때 가능해. 그래서 그 군전은 예로 둔다는 칙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가전법 개혁에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당연히 지방 한량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한테 가갖고 이제 오늘날 교대에도 좀 징징댄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징징대면 좀 들어주잖아. 근데 너 하면서 안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확정이 돼요. 그리고 군전도 이것도 나중에 태종 때 들어가면 사문화돼요. 왜냐면 양인개병자에서 누군 군대 가서 뭐 당연히 군대 가는 거고 누구는 군대 가는데 이렇게 군전 지급받냐. 그래갖고 사문화돼. 딱 한 해 조선시대는 딱 한 해 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그 국특강에서 그러면 군전의 지급의 의미를 왜 소유권의 의미로 이렇게 적어놓냐? 그건 뭐냐면 군전의 지급, 그러니까 군전의 지급이 군전 자체가 아니라 군전을 뭐에 입각해 준 거죠? 본전에 한정돼서 입각한 거죠. 그러니까 군전을 지급하는 거에서 본전을 소유권 한정시키면서 국가에서 최소한 소유권 자체만 인정해 준 거야.
그 의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전 자체의 의미보다는 군전 지급의 의미예요. 그거는요. 구특항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그걸 헷갈리신 분들이 거기 그 군전을 뭐냐면 소유권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미 틀려요. 수조권 면역권이에요. 근데 만약 군전의 지급 의미다 쓰면 뭐예요?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그 지방 한량간을 중소지주 평준화시켜서 군역을 부과시키려고 했다. 여기 쓰시면 돼요. 예, 두 가지. 그래서 의미와 군전 자체의 의미는 다르다. 군전 지급의 의미와 군전의 의미는 다르다는 걸 좀, 뭐냐면, 별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지급의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니은은 뭘 의미하죠? 니은은, 니은은, 뭘 의미하냐면, 아이고, 갑자기 말이 생각났네. 예, 니은은 본전, 소유권을 의미하고, 의미는 뭐야? 자기 소유 토지 안에서 5개월간 10개의 면세전을 설정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국편에 있어요. 어이구, 이것도, 이거 오타는 아닌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안 됐네. 아,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직전인데, 이 직전법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직전법의 어떤 설치 의미, 의도. 그래서 이게 의도인데, 의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정치의 의미 쓰다고 했죠. 예, 경제의 의미는 따르지만, 그래서 세제 직권을 시인하고 그 안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세조들 꼴보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거나, 아니면, 그냥 때려치고 집어넣어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퇴직 관리가 필요 없겠다. 그 외에도 경제적 의미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전주 정객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제 후량전을 해갖고 이제 토지가 부족해갖고 이런 것도 갈등. 이건 경제적 배경이죠. 근데 여기는 정치 의도에 한정돼갖고 쓰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자료비 시신 단시에 어떤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직전이고 요 자료비 자체는 뭐와 관련된 거죠? 간수간급제야. 성종 때 실시한.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간급제는 이제 납조자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요때 납조자는 뭐예요? 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주의 정객이에요. 정객이죠. 예. 정객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 간수간급제는 간이 떼가지고 관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세를 좀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 녹봉을 주는 거야. 녹봉화됐다고 보면 되죠. 조세가. 그러니까 그 집정법을 통해서 이 간수간급제, 집정법에서 간수간급제를 통해서 녹봉을 실제로 녹봉화됐다. 이 집정법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흐지부지 되죠? 집정법 체제가 이제 없어지고 관리에게 이제 받는 건 뭐만 받는 거죠? 녹봉만 받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가전이나 직전을 통해서 세금을 받는 전주정객제 제도가 어떻게 붕괴되고 실제로 녹봉만 받게 되죠. 그래서 녹봉하고 뭐 가전법, 직전법을 통해서 또 받고 그런 건데 그 월급이 줄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요. 왜냐면 관리의 목적이 관리가 되는 목적이 지금 우리 공무원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여유를 찾고 경제적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월급을 안 줘도 해. 거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웬만한 양반 관료들은 집안에 돈이 있어. 자기가 간지가 얻으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 입장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 문제는 뭐냐면, 1930년대 만주 지역의 항일 투쟁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문제를 냈는데, 자, 저야죠 A 부분은 어디에 많이 봤죠? 어디에서 많이 봤어 이거? 예전 12년 기출문제 때 발해하고 그 다음에 1930년대 무장투쟁 관련된 지도 있죠? 연관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거 다 지워버리고 요거 이제 만들었고요. 자료 B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한,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국 강복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1930년대 만주 무장투쟁을 정리해 볼게요. 자, 1930년대 들어서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한중연합군이 형성되는데, 그 연합활동 배경을 보면, 일제 만주 침략과 만주 수립, 그래서 이제 중국내 한일 감정
감조가 아니라 감정. 예, 감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옳다고. 그래서, 한중연합에 의한 대일항전 추진,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한류를 개척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이제 1930년대 만주에서 활동했던 부대가 두 개가 있었죠?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 그래서 조선혁명단 산하부대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고요.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영능가 전투, 홍경선 전투, 신계정 전투, 통화연 전투가 있었어. 그래서 영능가, 홍경선, 신계정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 먼저 전투에 넣으면 한두 개 정도 외워두세요. 예. 그럼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또 이청천인데, 이건 이청천 가명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독립운동 하다 보면, 국내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까봐 가명을 많이 썼어요. 예. 중국 호도군은 이제 뭐 하는 군대냐면, 원래는 이제 일본의 앞잡이 군대였죠. 거기 일본의 만주초도 있죠. 만주초 강동군이 지키는 거 옆에 보조부대였어. 근데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이제 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한국 독립군과 손을 잡고 일본군과 이제 대응하게 되는데,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양령.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도에서 대전양전은, 대저자정은 한국 독립군이, 하닥에서 이제 싸웠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한중연합작전에 위축해갖고, 일본의 대토벌 작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중 양군의 대립 등등 해갖고, 또 국민당 정부가 간내가 와라 하니까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중국 본토로 이동하지 않은 부대들은 어디에 합류했냐면, 중국 공산당 계열로 합류해야 돼요. 예, 사회주의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 그 후부터는 중국 공산당 자화합작 조직들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연합 조직.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이 조직되고, 특히 이제 동북한일연군이 만들어지죠. 1935년에. 그래서 동북한일연군은 코미텐 7차 대회 결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파쇼 인민전선이 형성돼.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좌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민족을 떠나서 일본과 대응하는 사람들이, 모든 세력들이 모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국인 사회주의자들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조직이 뭐냐면 조국 강복회요. 예, 조국 강복회. 그래서 이제 이 조국 강복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경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국내 민족주의자 청동일 세력과 손을 잡고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김일성 있죠, 김일성. 예.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도 요거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동북한일연군하고 조국 강복회는 사회주의가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중심으로 해서, 한인 사회주의가 중심으로 한 뭔가 좌우합작적 언어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자료 A는 가전투에 연합했던 중국 군대의 명칭을 써보고, 이 당시 한중연합군이 결성된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잠깐만. 여기 겹쳐있네. 자, 거기에 이제 가의 중국 부대는 뭐와 관련된 거죠? 호로군과 관련된 거죠. 중국 호로군. 예. 그래서 만주철도를 지키는 한국 독립 부대인데, 이제 한국 독립군과 이제 같이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한중연합군이 결성한 배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조선인과 손을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단체죠? 이건 조국 강복회와 관련된 거야. 조국 강복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체의 국내 활동을 두 주인의 서술에 묶어, 그래서 기획과 관련된 내용, 전민족의 계급, 성별, 지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갖고, 그러니까 좌우합작적인 어떤 거와 연결된 계급과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항일투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은 조국 강복회는 국내 민족주의자, 주로 천도교 세력과 이제 손을 잡고, 한경도 일대 조직을 확대하여 보천보 전투 등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읍 조직, 상위 조직이 뭐죠? 중한민족해방과 관련된, 앞에 언급은 동북항일연군이죠? 예. 동북항일연군의 이제 결성 목적은, 자, 유격 전술의 구사에 효과적인 근거 작보, 일종의 소비에트죠. 그 다음에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과 중국인과 함께 묶는
항일 무장 투쟁 연합체를 조직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구는 뭐 나올 가능성 없지만 솔직히 조국 강북해도 나올 가능성 없어. 예. 김일성 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 하작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개별적인 전투들 요런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보너스 2번과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갖고 그 신혼운동을 했죠. 교조 신혼운동. 근데 좀 약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12년인가 13년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나올 때가 됐어. 그래갖고 좀 여기서 두 문제 내가지고 보너스 문제에 그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자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좀 보면 몇 페이지 보시면은 21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조 신화운동은 이제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크게 이제 1기와 2기로 나눠볼 수 있고 또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봐요. 1차 분기, 2차 분기 나눌 수 있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1차 분기, 2차 분기. 근데 세부적으로 좀 넣어놓으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각각의 순서 있죠. 순서 꼭 외워두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들이 내걸었던 개혁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기는 고부밀랑기죠. 그래서 고부군소였던 조본감의 횡포와 착시에 대항해서 있고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사발통문이 있어. 사발통문.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잠잠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안핵사 이용태가 횡포에 따라서 다시 봉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 1차 봉기인데 이게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보호관민 제폭구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개 과정 있죠. 그래서 무창, 김제, 백산 쭉 이 내용인데 요때 이제 뭐 창의문 공포하고 4대 강령 공포하고 등등 있어요. 이것도 이제 관련 사료가 있으니까 찾아서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3기 때는 그 당시에 청해남군이 군대가 이제 파견하니까 안 되겠다. 외사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군하고 합약을 맺죠. 전주합약을. 그리고 전주합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강과 협동안에 직강소를 지어요. 전라도 일대.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직강소의 의미, 시험문제 나왔죠. 직강소의 의미. 그래서 개혁을 실천한 뭐 민정자치기구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때 뭐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 고리체 무후화, 뭐 지주개혁, 조세징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개혁들을 하게 되고, 이 직강소가 전라도 내에 다 설치된 건 아니에요. 그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반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어. 오히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반들이 민보군이나 의병을 구성해가지고 저항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제4기는 이제 2차 봉기죠. 이때는 이제 남적과 북적이 합세해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항일 구국운동은 이제 전국적 봉기가 확산됐고, 그래서 앞에는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지만 2차 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계기가 됐던 사건 뭐예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1차 가보기하고 비슷하죠? 1차 가보기 때 왜 일어났어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잖아, 포에서. 요거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이제 보면, 결국에는 2차 봉기는 거의 뭐 떼종은 당했죠. 우군시 전투에서. 그냥 끝나게 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패전개혁안 12조가 있어요. 이걸 패전개혁 12조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이게 좀 약간 부정되는 이제 추세야. 왜냐면 이게 오지영의 동학사에서 나오는 건데, 오지영의 동학사는 역사책이 아니라 소설책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을 그 소재는 소설책이고 오지영이 그때 어린 나이에 거의 왔거든요. 거의 김창수 그 김구 있죠. 김구하고 10대 정도 됐던 나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고삐 정도 얘가 와가지고 남적과 북적을 뭐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내용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 패전개혁 12조가 자기 생각을 반영한 거지. 실제 이게 뭐냐면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냐. 그래갖고 있지만 하여튼 뭐 그 교과서는 몇 개 더 칠려 있으니까 좀 봐두세요. 예전에 얘기했고. 그래갖고 그 내용들이 상당수 어디에 반영됐다? 1차 가보개혁에 반영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개혁 관련돼서 이제 그 동학 측의 자료는 거의 없어요. 오주영의 동학사 외에는 없어.
그런데 이제 그당 1차 사로선 일본 측이나 정부 측이나 양반들, 그러니까 그들을 진압했던 양반층 사료들이 있거든요. 그 사료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사료가 훨씬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일본군이나 정부군들이 동학군의 의도나 어떤 것들 행동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근데 동학군들의 주장 내용조차도 왜곡시키지 않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들도 유교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은 해.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얘들의 활동 자체를 뭐냐면 뭐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진 않고 하겠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얘기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게 예전에 12년 기출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 밑에 쭉 보시면 뭐 군전어사를 확보하고 군전까지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예전에 호역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호마다 2장인데 호역전은 또 동포전이라고 해요. 동포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쭉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전운사 폐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 쭉 기억하고 뒤에 보면 이제 보부상 자폐가 있는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2년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그 참조를 해주시고 이거에서 동학교도의 어떤 그 뭐냐면 주장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2번.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어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 강령과 관련된 기구의 명칭을 써보고 그 기구의 성격을 한 줄에 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기구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때 역할을 써보시오. 자, 여기 뭐 사료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지문만 봐도 대충 눈치 까죠. 2차 봉기 뭐 그 사료가 그러니까 직강소 쓰시면 돼요. 직강소. 그다음 성격은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패전개혁을 실시한 농민군의 지방자치기구다. 또는 농민의 자치적 행정기구다. 그럼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니까. 그다음 역할은 농민군을 조직하여 동원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2차 봉기 때. 이런 것들 아마 역할 정도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천재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이 3번은 어디서 많이 봤죠? 예전 기출 예문이야. 그 기출 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제 문제를 놨는데 일단 순서를 이제 쓰면 되죠. 가와 나 사건의 순서.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보훈 집회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는 이제 뭐냐 전주하역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순서도 다, 나, 가, 마, 라. 그래서 그때 나는 뭐냐면 4대 강령과 관련된 거야. 예. 4대 강령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2기 때 그 백산 집회에서 4대 강령을 공포했죠. 예. 그래서 4대 강령인데 그때 이제 강령과 경문을 공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전주하역이죠. 전주하역 조건이 뭐냐? 농민군이 내었던 조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청일양군에 대한 철병을 요구하고 패전개혁을 요구했어요. 예,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라의 배경과 목표. 자, 라는 이제 뭐와 관련된 2차 봉기 배경이죠. 그때 마지막 사조인데 그때 이제 2차 봉기 배경의 목표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 및 내전 간섭을 하니까 또는 청일전쟁을 하니까 동학농민운동이 2차 봉기를 통해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는 목표가 있다. 배경과 목표를 같이 서술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8번을 보죠. 8번. 네. 8번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제학습과 관련된 거예요. 주제학습. 자, 주제학습도 자주 나오는 기출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자, 주제학습은 이제 그 녹색책하고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제학습 개념은 이제 단위나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 사건이 아니라 보다 강범위나 역사 영역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의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설정이에요. 주제 설정. 그 주제 설정할 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들을 해야 돼. 공통적으로. 이거 세 가지가 나와요. 한 그 녹색책에. 첫 번째 단원명을 역사 서술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이제 그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그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일단은 이제 그 소주제를 연결해갖고 그 뭐냐면 역사 지형도 형성 주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탐구학습과 연결시켜갖고,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제학습을 이제 뭐냐면 문제 풀면서 정리하려고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이제 주제학습의 이제 단원 설정 부분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쭉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자,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주제학습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박 교사는 주제학습에서 먼저 주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를 선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제학습의 목적을 고려해서 가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주제학습 목적은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목적은 주제학습은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냄으로써 역사적 국면, 한 시기 역사적 과제 또는 시간의 흐름을 인간의 한 생활 국면의 변화를 심층을 탐구한다. 그리고 요거에 고려해가지고 그 주제학습의 그 주제를 설정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몇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나 형상, 인물들을 서로 연결시켜 심층 탐구할까. 이게 이제 주제의 어떤 학습을 할 때 주제 설정이 공통된 것이고요. 그리고 주제 학습의 이제 그 설정 때 주제 설정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얘기한 좀 단원을 설정하는 거야. 단원을. 그래서 이 단원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에 들어갈 것은 이제 단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조선시대 뭐 가족제도나 양반 여성의 생활처럼 어떤 이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할 방법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서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선정된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주제 선정함으로써 어떤 이제 소주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형들 마련할 수 있어요. 거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정하기 위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가족제도나 변화양과 작은 미시적인 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뭐 조선 세종 때 시계제작가 당긴 통치념이라든지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 당긴 통치념 이런 주제 선정할 수 있죠. 그다음 또 하나의 주제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비교 학습은 그래서 주제 설정할 때 어떤 특정한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미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색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항아 문명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별도의 학습된 내용을 비교해서 종합반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겠어요? 단원을 설정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정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미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녹색책 거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조선시대 가족 생활과 변화, 양반. 그 다음 미시적으로 선정하는 건 이제 조선 세종시대 때 과학기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겠어요? 세 번째 유형은 비교해갖고 설정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공통적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어떤 방법을 선정하든 간에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하자면 그 주제를 설정했어. 그럼 주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시했어? 제목을. 이거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논술 문항. 이게 파란색 있어요. 가능한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주제 설정할 때는 개관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이걸 이제 논술 주제 그 뭐냐면 그 제목을 정할 때는 종교의 개혁의 배경을 설명해라. 영국의 내전과 원인 개혁을 설명해라. 처럼 논술 문항식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제학습하고 또 뭐 연결시키면 탐구학습과 연결하는 절차 내용이 녹색 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탐구학습 방법 안내, 가제 제시, 가제 추론 및 자료조사 해결, 주제 심화 이런 과정도 하는데 탐구 방법 안내에서는 이제 학생과 토론을 통해서 탐구 절차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미은의 내용 주제 설정 이건 아이고 오타가 아니라 줄을 안 쳐놨네. 줄 쳐주시고 그때 이제 주제를 내용을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때는 주제,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제가 잘못했어. 미은이 아니라, 이 미은이 두 개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 내용 주제가 그 미은, 비긋이에요. 이게 비긋. 아, 잠깐만요. 잠깐. 아이고, 잠깐. 아, 이거를 제가 미은을 지우세요. 예. 괜히 적어놨네, 보니까. 거기 미은이 그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이거든요? 이게 미음이고, 그 미음은 괜히 제가 편집하다가 뭔가 말 쓰려고 하다가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지운다고 내가 안 지운 것 같아, 보니까. 예. 미음은 지우시고. 제가 그래서 미음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는 별도 학습에서 비교 학습 사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있게요. 그 다음 미음 다음에 비교시 그거 밑에요.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궁극주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 이런 식으로 가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어떻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헌의 문단이나 문장을 오리고 뺏겨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어. 그래서 가제들 이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녹색책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그 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와 양반의 여성생활,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래갖고 이걸 그냥 오리고 뺏겨서 어디 인터넷 긁어가지고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것을 그래서 주제 속에 들어있는 가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그래갖고 뭐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전반적 이해, 조선의 가족제도 구성 및 변화, 가족제도 여성과 관련된 간섭들을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제 제시하고 있으니까 만약 구체적 예문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 독일 나치즘이 성립했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해보고 뭐 이탈리아 파시즘이 성립된 것 배경 그리고 파시즘의 성립과 뭐 영토 확장 과정이 있고 뭐 일본의 군국주의가 뭐 독일 나치즘과 파시즘 위해 정치 부정에서 어떻게 해서 출발했고 그 정통적인 사회제도 이렇게 쭉 해갖고 쭉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오지고 붙일 수가 없어. 뺏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했다. 자, 그거는 이제 토론학습, 토의학습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현장학습, 토의학습, 이런 주제학습, 가제 제시를 할 때는 그냥 제시하면 안 돼. 막연하게. 뭐 하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어디야? 저 있고, 어디까지 한 거지? 아니, 맞아. 자, 마는 거기에 들어갈 것은 주제 추민 자료조사 가제 해결은 마에 들어간 것은 요 단계에서는 그 학생활동 보면 단과 주제나 가제와 관련해서 조사할 세부적인 사건, 사안, 형상, 국민에 대한 잠재적 추론을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요. 자료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적인 사건, 국민들과 주제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종합할 가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제와 탐구학습을 결합시키는 모형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악할 건 뭐냐면, 일단 주제학습 목적 암기해 두시고, 주제를 학습할 때 단원 설정 있죠? 그 단원 설정 방법, 3가지 유형 있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주제학습하고 탐구학습의 결합, 내용들, 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파란책에 있는 내용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것처럼 주제학습을 할 때 이제 제시할 때 제목, 어떻게 써야 된다? 논술 문항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란책에는 또 그 주제학습의 장점도 몇 가지 있어요. 그것도 뭐, 걷다가서 좀 애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제학습 부분을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11차 모의고사 해설 넘어갈게요.